톡톡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인사드립니다. 많은 풍파와 고초 속에서 살아남은 70대를 바라보는 여성 구독자예요. 이제 살아남아 있다는 표현을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고요? 사연을 쓰는 지금 저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살면서 누구보다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왔고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으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우주의 작은 티끌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아니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누가 들으면 참 웃긴다 할 수도 있는데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들을 하나씩 읽어보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했구나.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인생의 지름길과 해결책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굴곡 없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보고자 결심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사연을 듣게 되실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인생 잘 마무리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펜을 잡아 들었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던 만큼 두서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도 저의 갈무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무려 40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잘못됐던 순간이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도 사실 그때의 선택에 대한 부메랑을 맞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낳아놓기만 하고 친척 집에 갓난아기인 저를 포대기에 싸서 그대로 놔두시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셨고, 그렇게 친척집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전전하던 저는 이른 나이에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모 댁에서 자랐는데 고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보내서 입을 덜 수 있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부유한 시댁도 아니었고 다정다감한 남편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집 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도 이제 더 이상의 고초나 풍파는 없을 거라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크게 기울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지냈던 시댁이 순식간에 기울어졌거든요. 문제는 남편의 보증이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투자만 하면 그 돈을 10배, 20배로 불려준다는 오래된 친구의 얘기에 속아 남편은 정말이지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져가면서 재산을 탈탈 털어 친구에게 보태줬어요. 그런 남편을 원망하냐고요? 아니요. 이미 없는 양반이지만 원망 안 해요. 자기 딴에는 잘 해보려고 저랑 제 아들이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이었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 친구는 처음부터 돈을 10배, 20배로 불려줄 생각조차 없었을 거고 남편의 돈을 받자마자 어디론가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처음엔 집에 그런 문제가 생긴지 알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 방에서 매일 저녁에 서럽게 우는 소리가 나고
새벽에 자다 깨보면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앉아 허공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일이 나도 뭔가 제대로 큰일이 났구나. 그냥 지레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집안일에 손 다 떼고 뒷짐지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넋이나가 있는 남편을 붙잡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간에 그래도 살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냐면서 매일같이 눈이 퀭해지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남편을 끌어안고 미움을 먹이고 별 난리를 다 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무리 빚더미인 남편이라도 살아주길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일이 그렇게 될 걸 미리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빚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빚이 그렇게 큰 규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뭐라도 힘을 보태서 얼른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동네 방앗간에서 일을 도와주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동네에 큰일이라도 났나 저도 기웃기웃거리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그 집이 저희 집인 겁니다. 그제서야 이거 큰일이 났다 싶어서 들고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막 해치고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을 끌어안고 시부모님이 엉엉 울고 있고 옆에서 갓난아기인 아들도 귀가 찢어져라 울고 있고 눈앞이 새까맣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자식이랑 날 남겨두고 이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걸까. 그때는 슬픈 마음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정하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더라고요. 그동안 대체 이 많은 문제를 혼자서 다 틀어막고 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고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조의금 봉투까지 탈탈 털어서 남편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조의금 봉투 받는 자리 앞에 앉아서 방명록을 쓰게 하고 자기들이 봉투를 찾아갈 정도였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말릴 수가 없었어요. 모두 남편이 벌려놓은 짓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근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을 긋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게 어디 제 탓이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네가 남편 잡아먹은 거다. 너랑 네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꼴이 난 거 아니냐. 저만 보면 안쓰럽게 죽은 아들 생각이 벌컥벌컥 나시는 저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시부모님도 어딘가 이 억울함을 쏟아내야 할 곳이 필요하셨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눈에 보이고 만만한 게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하루아침에 남편도 잃고 남편이 남겨준 이 수많은 빚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 난 누구한테 억울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하고요. 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내 아들 그렇게 될 일 없었어. 알아? 네가 남편 잡아먹은 거라고. 네가 우리 아들 닥달한 거 아니야? 아들 키우면서 돈 모자란다, 힘들다, 그렇게 투정 부렸으니까 우리 애가 세윙잔 안 하던 그런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어머님, 제가 묻고 싶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요? 저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 월급이 왜 이렇게 쥐꼬리 같냐 구박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집이 빚더미에 앉은 거 알고 난 후에도 남편한테 제발 살아만 달라. 살아야 같이 갚지 않겠냐. 다른 거 안 바라고 살아만 달라고 빌었던 게 저예요. 어머님만 힘들어요? 저는요? 저는 안 힘들어요. 살려낼 수 있으면 제가 무덤을 파서라도 살려내고 싶어요. 살려내서 따져 물으려고요. 나한테 대체 왜 이랬냐고요. 이렇게 애 하나 남겨놓고 무슨 정신으로 그랬냐고요. 순간 짝소리와 함께 얼굴이 획 돌아갔습니다.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고 전 정말 서러움에 어디다 몸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디다가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지 누가 제 몸을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또 나와서 뜯어 말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열이 받아서 눈이 뒤집어진 상태고 제 머리채를 붙들고 질질 끌고 나와서 바닥에 저를 내팽개쳐 놓고 보따리를 앞에 툭 놔두더라고요. 그래도 손자라고 포대기에 곱게 쌓여있는 애는 옆에 곱게 내려두시고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너는 네 애랑 같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너 볼 때마다 내가 억울해서 나도 같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랑 이 애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그렇게 될 일 없었잖아. 아주 니네 둘 볼 때마다 내가 미쳐버리겠으니까 내가 이 집에선 너네 둘 어떻게 해버리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알겠어? 나가서 어디 가서 죽든지 해. 순간 애를 끌어안고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 아들이라도 잘 키워달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하나. 진짜 끝까지 자기 아들 생각만 하는 이 못된 시어머니 앞에서 혀라도 콱 깨물고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저도 엄마라고요. 큰 소리가 나니까 옆에서 앙알앙알 울기 시작하는데 자식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 아들을 어떻게 살리지 그 궁리만 했습니다. 여기서 빌던지 뭘 하던지 간에 시어머니가 애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저도 제 애 살려야죠. 보따리 들고 애는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한번 째려보고 그 앞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 저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난리가 났는데 개의치 않았죠. 저도 똑같이 손을 들어 시어머니 뺨을 3개 내리쳤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뺨 한 대 맞고 바닥으로 나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뜯어 말리려고 시아버지도 다가오는데 그때 제 눈이요. 누구 하나 건드리면 정말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눈이었나 봐요. 가까이 오려다가 멈칫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어머니도 뺨만 감싸 안고 제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 소리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저 지금 완전히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들 건드린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요. 할 배짱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입에 담았다가 내가 진짜로 당신들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며느리니까 오냐오냐 하고 살았던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조심해, 니네. 그 추운 겨울에 애 얼굴이 얼까봐 가슴팍으로 포대기를 똘똘 싸매고 울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도 못하고 볼에서 꽁꽁 어는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서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애를 데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까지 딸린 소박맞은 저를 받아줄 집은 아무것도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유년 시절에 도움을 받고 자랐던 고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고모님은 보따리를 들고 애를 품에 안는 저를 그야말로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주셨죠. 이틀, 딱 이틀 있다가는 애랑 같이 어디든 가. 너 그렇게 키워졌던 것도 옛날 말이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우리 집에 빌부터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 아니지, 지금? 이번 주까지는 집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 테니까 그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인정이다 생각하고 그 뒤에 살궁리는 알아서 해. 그 이틀 동안 고모님 집에서 뭘 했냐면요. 살 궁리가 아니라 죽을 궁리를 했어요. 농약을 한 통을 사다 놓고 한 시간이 갈 때마다 꼭 누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서 괴롭더라고요. 제 옆에서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같이 잠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남은 선택지라고는 나 혼자 죽느냐, 애랑 같이 죽느냐,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애 먼저 내 손으로 보내놓고 나도 따라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싶은 거죠. 아무리 사랑 없이 결혼한 남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해도 10달 동안 내가 사랑으로 품고 있던 자식,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걸 내 손으로 보낸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모님과 약속한 이틀이 지나고 저는 다시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고모님의 얘기도 들은 채 만취하고 다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은 단호했어요. 정말 나에게 선택지가 나 혼자 죽냐, 애랑 같이 죽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어떻게든지 애는 살리고 가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향한 곳이 보육원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제 자식 보육원에다 갖다 버린 어미 아니냐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원에다 애를 맡기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현민이 친권 포기하시는 거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하시면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친권 포기 없으시면 나중에 좋은 위탁 가정이 찾아와도 저희가 입양 연결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막상 보육원에 애를 맡길 때는 이 애가 그래도 나랑 사는 것보다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잘 살길 바라면서 그렇게 데려갔던 건데 막상 이 사인 하나에 내가 이 아이 엄마라는 그 신락 같은 끈마저 탁 끊겨져 버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펜을 잡은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울면서 사인을 했어요. 펜이 움직이면서 종이에 그냥 사인 하나가 들어가는 것 뿐인데 날카로운 칼로 제 가슴을 막 쑤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애를 보내는 거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마음으로 애를 보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책임감 없는 이 어미가 아닌 현민이와 잘 어울리는 부잣집에서 사랑만 가득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육원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를 하고 애를 보냈습니다. 애 보육원에 맡기고 전 어떻게 살았냐고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죠. 비록 나올 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열심히 살아서 제 자식을 나중에 다시 제 품으로 데려오는 거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제 아들이 듣게 될까봐 사연에 다 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숙식 제공이 되는 일 자체가 그렇지 많지 않았거든요. 숙식 제공이 된다고 사지만 멀쩡하면 일을 시켜준다고 그 말만 믿고 공장에 찾아갔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 좋은 일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원에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뒤져가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요. 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나는지 삶을 비관하고 있다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있다간 내 애 다시 못 찾아온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작정 찾아간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어요. 나이는 어린데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깊어? 누가 보면 반평생 산 나보다 산전수전 더 겪은 줄 알겠네. 어? 아, 왜 울고 그래? 그냥 친정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전 아직도 제가 그렇게 다시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만났던 식당 사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얘기를 해봐라 말씀해 주시던 사장님께 그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 아들을 제 손으로 보육원에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셨어요. 사장님 역시 젊은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른 집에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던 저랑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이 식당 뒤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거든. 내가 그 방 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월세는 월급에서 딱 이만큼만 깔 테니까 얼른 가서 애 데리고 와.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으로 버리고 절대 마음 편하게 못 살아. 내가 그걸 겪어봐서 알잖아. 세댁은 제발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사장님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울면서 보육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식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엄마로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간 보육원에서는 이미 현민이가 입양을 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식당을 조금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내가 그냥 이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아니 최소한 친권 포기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 애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보육원 원장님도 뭐라고 해주실 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현민이 입양 간 지 2달 정도 됐어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자 집안으로 입양 갔고 두 분 저희 보육원 정기적으로 찾아오시고 후원도 하시는 분들이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현민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누구보다 제가 원했던 일이었는데 부유한 집으로 입양이 돼서 나랑 같이 사는 것과 달리 내 자식 예쁜 만큼 사랑받으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정작 그런 현실이 됐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일이 있어도 애를 포기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였습니다. 입양 간 집은 뿌리 깊은 교육자 집안이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교육자라는 지위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공개 입양이나 개방 입양을 원하지 않아서 친엄마인 저와의 교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육원에다 입양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라서 제가 아이를 찾고 싶다고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무턱대고 입양 가정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울면서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환영회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던 사장님은 눈물 범벅이 되어 돌아온 저를 그냥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한 번도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게 가족의 따뜻함이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자리가 톡톡 사연의 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자기는 사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뭐 이쪽 사장님은 사실 내가 남편이 어쨌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얘기하시면서 나름대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니니 기운 차리라고요. 이제 아이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어서 한심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의 목표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적어도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애 얼굴을 한 번은 보자는 거였으니까요. 식당 일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 솜씨가 좋은데 알고 있었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뭐 청소나 빨래를 한다든지 9식구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늘 제 몫이었으니까 허풍을 좀 섞어서 걸음마 떼고 나서부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음식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힘든 시절 동안 저도 뭔가 하나라도 는 실력이 있긴 있었나 봐요. 여튼 그 좋은 음식 실력을 활용해서 제가 크게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바로 한밭집이었습니다. 한밭집 다들 아시죠? 공사장 쫓아다니면서 노동자들 먹으라고 간이 식당 여는 거요. 그 한밭집은 공사 현장 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따내고 나면 그 많은 현장 식구들이 다 거기서만 밥을 먹는 거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늘 식당에 와서 혼자 밥을 드시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야 뭐 다른 사람들 챙겨주듯이 똑같이 잘 챙겨드렸는데 이분이 그게 참 보기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은데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한밭집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게 사장님도 당장 제가 일을 그만두면 일손이 부족할 게 뻔한데도 이런 기회가 또 어디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냉큼 잡아야 하는 거라고 저를 부추기셔서 그렇게 회장님을 따라서 한밭집을 열게 됐습니다. 남들은 따내기도 어렵다고 하는 걸 저는 무려 직원도 아니고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그때 시기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확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한참 건설 회사들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시기였어서 저도 회장님 따라서 안 다녀본 지역이 없네요. 사장님은 혼자 된 지 얼마나 됐지? 나도 이런 얘기 누구 앉혀놓고 처음 하는 얘긴데 우리 집은 항상 건설 일을 하니까 돈이 많단 말이야. 내가 우리 마누라랑 사별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 집에서는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재혼하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었는데도 내가 마누라랑 사별한 이후로
선 한 번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사장님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동정같이 알량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남은 인생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역시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던 터였고, 제가 그동안 도움을 받고 봐왔던 회장님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늘 제가 사는 것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젠틀한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여자인데 마음이 안 기울 수가 있었겠어요. 청혼을 승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또 내 손으로 버려놓은 자식 생각을 하면 감히 제가 재혼이란 걸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울면서 회장님한테 또 제가 살던 얘기를 막 늘어놨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자식 낳아달란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제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야. 당신도 그동안 마음속에 그런 큰 상처 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삽시다, 우리.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건 말로는 다 못하죠. 더 이상 힘들게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 배워보고 싶었던 것,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원 없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행복한 순간에 활짝 웃으려다가도 보육원에 그 갓난아기를 맡기고 온 그날 그 장면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지워지더랍니다. 그만큼 제가 큰 죄를 지었던 거겠죠. 회장님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이미 둘 다 50이 넘어간 나이에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던 거였고 5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회장님이나 저나 아픔 많이 살아온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큰 의지와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병이 있었던 회장님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나면서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모든 재산을 얼마 남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옆자리를 지켜주었던 저에게 주고 싶다고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회장님이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지만 가진 게 이렇게나 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액수였죠. 제가 뭐 어디 돈을 써봤어야 알겠어요.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회사는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남겨두신 돈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엔 정말 굴곡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큰일 없이 안정이 되는구나. 그래, 파도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지.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될 수 있겠어 했죠. 이제 제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래도 남은 몇십 년 자식 버린 죄값 치르는 마음으로 어려운 학생들 도와가면서 살다 보면 그래도 다음 생에는 자식이랑 생이별하는 고통은 겪지 않을 수 있겠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그리도 야속한지요? 아니 하늘을 탓한 게 아니라 제 죄값이 그만큼 무거웠다고 인정하는 게 먼저일까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당신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건강검진 잘 받으라고요. 이거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사는 게 바빠서 귀찮아서 많은 이유로 건강검진 잘 안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젊은 날에는 사는 게 바빠서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나서는 부끄러운데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중병이라도 걸려 있을까봐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회장님 말씀이 생각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제가 말기암이라네요. 평소에 잔기침을 잘하고 어렸을 때는 폐병으로 고생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내가 폐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폐암 말기래요. 담배 연기 근처에도 안 가고 살았었는데 살 날이 이제 기껏해야 1년도 안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웃다가 울다가 그랬습니다. 아니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죽으려는 남편을 말리지 못한 거, 내 애를 그곳에 놔두고 온 거, 내 인생에서 내가 잘못한 순간들에 대한 벌은 이미 차고도 넘칠 만큼 치르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고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의사 선생님을 앞에 놔두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잘 살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인사를 해야 될 가족이 없네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인사를 해야 되나요? 가족도 빌릴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좀 빌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너무 긴 세월이 지나버렸지만 아들을 찾아봐야겠구나. 어차피 이제 죽어버릴 몸인데 나도 욕심 한번 내보자 하고요. 우선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장님과 같이 살던 이 넓은 집부터 빨리 처분하자고 집은 정리를 하고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거기로 간단한 제 살림만 챙겨가지고 거처로 옮겼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넓은 집을 걸어 다니다가는 제풀에 지쳐서 1년 살 거 6개월만 살다 죽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죽고 나면 장학재단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진 게 많으면 정리할 것도 그만큼 많아지더라고요. 재산을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이것들은 그동안 떨어져 산 세월에 대한 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내가 그때 놓고 온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그 생각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기사님을 대동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아이를 두고 왔던 보육원부터 다시 찾아가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이미 그 보육원도 없어진 지 오래였죠. 보육원 원장을 수소문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때 내 아이가 입양 갔던 곳이 어딘지 찾아만 달라고. 자기가 보육원을 그렇게 오래 해봤지만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하는 엄마들은 많아도 실제로 이렇게 긴 시간 지나서 다시 찾으러 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네요. 사연으로 적으니 제가 힘도 들이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찾아낸 것 같지만요. 사실 정말 긴 시간과 품이 들었어요. 말기 암 환자의 몸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차를 타고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보육원이 있던 동네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때 교육자 집안으로 입양을 갔다, 대치동 근처 동네로 갔다, 그 단서만 가지고 수소문 끝에 2달 만에 겨우 아들을 찾게 됐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사진에는 갓난아기 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얼굴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굴 닮아 머리가 그렇게 좋았는지 대치동에서 꽤 유명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그 학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쥐고 또 한 번 울었어요. 다짜고짜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는 내가 널 버렸지만 사실 낳아준 엄마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절 만나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먼저였죠. 양부모님 중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들에게 전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사정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민이도 많이 혼란스러운가 봐요. 평생 어머니란 존재는 잊고 살았다고. 차라리 직접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같은 엄마니까 그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누가 진짜 엄마니 아니니 싸우는 것도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들의 양 어머니는 그래도 같은 엄마인 자기가 그 심정을 제일 잘 알지 않겠냐면서 차라리 직접 한번 만나보고 설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에게 선뜻 아들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꼴랑 11개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떤 반응일지, 욕을 할지, 왜 그랬냐고 화를 낼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 장성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라도 해보자.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던 아들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알겠다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암 투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기 암 환자가 어딜 그렇게 편하게 돌아다닐 정도로 몸이 좋지가 않아요. 야외 활동을 한번 하는 것도 큰 마음 먹어야 할 정도로 제 몸 상태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집 근처에서 잠깐 얼굴만 보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드디어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카페에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이 드디어 제 눈앞에 나타났죠. 저도 모르게 손을 붙잡고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아들도 막상 울면서 자기를 끌어안는 친엄마를 보니 또 그렇게 차갑게 굴지 못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때 살아보겠다고, 너 살려보겠다고 그런 건데, 엄마가 그러고 나서 다시 널 찾으러 갔는데, 이미 넌 다른 집에 갔다고 하고, 다 변명이지, 변명이야. 그런데 엄마가 말이야, 이제서라도 늦었지만, 너한테 엄마 노릇을 해주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산대. 말기 암이래.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은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내 욕심은 죽기 전에 자식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죽고 나서 이기적이라고 실컷 욕해도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몇십 년이 지나서 친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텐데, 그런 엄마의 암투병 소식은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숨기고 뭐하고 하기에는 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라도 아들과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제 욕심이 컸어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도 제 상태가 어떠냐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냐, 상태는 심각한 거냐, 병원은 어디로 다니고 있냐,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 안 좋은 병원 다니고 있겠어요. 병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병원, 폐암 명의가 있다는 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도 아들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항암부터 제대로 잘 받으셔야죠. 말기잖아요. 우선 집에 가요, 엄마. 머뭇거리다가 덧붙이는 그 엄마라는 소리가 왜 그리 반갑던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말기 암이든 이제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지금 아들 손잡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죠. 큰 집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기도 하고 병원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저 혼자 간소하게 살 집 골랐던 건데 아들 눈에는 아직도 제 엄마가 나아지지 않은 형편으로 안쓰럽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당장 본인 집으로 같이 가자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냐고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매일같이 간병해 주시는 분도 오고 계시고, 그리고 엄마 그렇게 예전만큼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야. 지금 보기에 꼴이 이래서 그렇지. 큰 집 살면 누가 날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아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덜컥 결정하면 어떡하니? 결혼도 했다면서. 너는 아버지같이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 집에 큰일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랑 가장 먼저 상의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집으로 모시겠다. 고집을 피우는 아들을 그렇게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화를 내주는 아들이 고맙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난 엄마인데도 안쓰럽게 살고 있는 모습에 화를 낼 정도로 내 아들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마음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쉬울 게 없다 하고요. 아들 얼굴도 봤겠다.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봤겠다. 미워하는 마음도 풀었겠다. 다음 날 아침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아도 행복하겠다 했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진 저를 깨운 건 아들도 의사 선생님도 아닌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길래 저는 아래층이나 위층 주민인가 했어요. 한 층에 한 가구밖에 없고 환자가 시끄럽게 할 일도 없는데 무슨 오해를 해서 이렇게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화를 내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제가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힘없는 제 어깨를 밀어붙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황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누구냐고 따져 물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놀랍게도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강현민 씨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제 며느리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무리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한테 볼 일 있으면 정중하게 연락을 하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그쪽은 그렇게 예의가 있어서 몇십 년 전에 버린 아들 그렇게 다짜고짜 무리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요, 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나이도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아들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노력하다가 가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결혼한 아들 찾아와서 다짜고짜 내가 말기암이란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 소리나 해서 병원비나 생활비나 좀 뜯어내 보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이거 딱 꼬라지가 보니까 이 나이 먹고 자기 집 하나 없이 변변찮은 노인네인 거 빤히 보이는데 저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좀 잘 됐다 그런 소문 들으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 진짜. 아마 집으로 모시겠다 고집을 피우는 아들을 돌려보내면서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해라 그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한 아내의 반응이 딱 이 수준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제가 힘없는 노인네라고 해도 자기 남편을 낳아준 친모인데 어쩜 이렇게 개념 없고 충격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꾸할 기운도 없고 졸도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며느리를 집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고 저렇게 새벽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와 길길이 날뛰던 이유가 뭔지 바로 알게 됐죠. 어, 한바탕 하고 왔어, 지금. 미친노인의 하나 때문에 지금 남편 재산 나눠먹게 생겼다니까? 야, 내가 그 고아 자식 돈 빼면 뭐 볼 게 있다고 결혼했겠어. 지금 애 낳자는 것도 절대 안 낳고 버티고 있는데. 어? 아우, 걱정하지 마. 아, 이렇게 내가 매일 와서 숨통 조여놓으면 저 할망구도 얼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겠지. 며느리는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달라붙어서 암 투병 중인 친엄마라고 찾아온 저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의 재산이 줄어들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그 통화를 듣고 분노에 가득 차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네라고 해도 제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자랑 남은 인생을 사는 꼴을 제가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당장 우리 집으로 오거라. 네 마누라도 같이. 셋이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자기 아내를 왜 찾으시는 거냐면서 아들도 꽤나 당황한 눈치였는데 단호한 제 태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던 제가 아들이랑 같이 이 집에 다시 불러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눈치였는지 마치 저희 집에 처음 오는 것처럼 쭈뼛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아주 익숙하지 이 집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서 더 대화할 기운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 사람 앉혀놓고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기 암 환자고 간병인이 근처에 상주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방법 역할도 해야 하니까 홈캠을 하나 설치해 두었거든.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문을 열어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통화하는 소리까지 싹 다 녹음이 되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니? 제가 굳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통화하는 얘기까지 녹음이 된다. 그런 말을 꺼내니까 아침에 와서 깽판을 치고 자기가 통화를 했던 내용이 생각났는지 며느리가 사색이 돼서는 제 아들 팔을 붙잡고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빨리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님 얘기는 다음에 듣자며 저희 집에서 막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림도 없었죠. 저는 오늘 아침 홈캠에 녹화된 장면을 아들에게 떡하니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홈캠에 찍혀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엄청나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자기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왜 어머님을 찾아간 거냐면서 추궁했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며느리가 울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기절할 것 같은 몸을 일으켜서 며느리 앞에 섰어요.
아니, 내 말이 뭐가 틀려. 결국 어머님도 자기 돈 보고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싫어서 저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왜 당신 돈만 보고 결혼하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저 할망구가 우리 둘 사이 이간질해서 자기 재산 뺏어가려고 수를 쓰는 거라고. 내가 돈만 보고 몇십 년 만에 이해를 찾아? 이해 재산을 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죽어라 찾아다녀? 아, 내가 땡땡 장학재단 이사고 땡땡 건설 사모야. 돈이라면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죽기 전에 나도 내 자식 얼굴 한번 보고 내 것도 아니지만 쥐고 있던 것들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이걸 어쩌니? 그게 네 아들 돈은 될 것 같아도 네 돈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말이다. 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며느리 앞에 저는 제 장학재단의 법인 등록증과 건설회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몇 번이고 땅에 떨어진 그 종이를 확인하던 며느리는 그제야 아차 싶은 얼굴로 저를 다시 올려다 보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아니, 그냥 몸만 나가. 네 짐은 이삿짐 센터 불러서 포장해서 곱게 보내줄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돈, 위자료는 알아서 잘 보내줄 테니까 다신 내 앞엔 나타나지 마. 가요,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아들과 그 집을 나와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해줘서 고맙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라도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병원까지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빌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과를 해도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에게도 본인의 모자람을 탓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며느리와도 잘 화해를 했다 그리 생각되려나요? 항암도 잘 받고 있고 큰 수술도 앞두고 있어요. 이 수술을 하면 살 확률이 40%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아들은 계속해서 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사는 시간을 더 늘려보고 싶어서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큰 이 수술에다가 제 마지막 인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만 했던 인생이니까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서는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마터면 아들에게 큰 독이 될 뻔한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톡톡 사연에 보내는 이 사연이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연이 될 수도 있지만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와서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후일담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 대신 기도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사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재혼을 하고 현재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혼한 남편이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최근 캐나다 쪽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함께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제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들은 일부러 몇백만 원씩 돈 들여서 외국으로 영어 캠프도 간다는데 저희 애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싶었죠. 재혼한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남편이 전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고 둘째 딸은 제 딸이에요. 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둘이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서 친자매처럼 아주 잘 지냅니다. 재혼 전부터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냈거든요. 재혼 가정이긴 해도 우리 가족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는 이 가족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자신의 의지로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끈끈해질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고 저는 사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결국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전혀 좋은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뭐든 참고 견디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이 사라져도 크게 변하는 건 많지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을 필요 없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난 과거는 묻고 하루라도 빨리 저는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제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나 좀 구해줘.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전 시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저와 전 시모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지기도 했었고, 저도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느라 정신없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레 온 연락도 이상했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부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잘 지내나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구해달라니요. 사실 저는 보고도 찝찝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이제와 죽은 전 남편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건 말건 간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 죽고 나서 제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모르는 척 했던 시모에 대한 원망이 지금까지도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는 괜히 남편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굴 때는 언제고 몇 년 만에 연락해서 뜬금없이 무슨 소리래? 장난치는 거야, 뭐야? 그래도 무슨 일인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지난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아서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걸? 남편이 제게까지 연락한 걸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날은 모두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0년을 넘게 산 이 한국을 떠나 그 먼 캐나다까지 가겠다는 결심도 한 거였고요.
사실 지금의 남편에게도 구구절절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지금 와 생각해보면 딸아이 낳은 거 말고는 모든 게 끔찍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결혼을 끝내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할 정도로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나고 만 거죠.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으니까요. 왜 이제야 만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어쨌길래 그렇게 질렸냐고요? 말도 마세요. 사실 첫 번째 결혼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결혼해서 5년 정도를 함께 살았는데 처음부터 삐거덕거렸습니다. 전 남편은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전기 설비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제가 당시에 일하던 사무실에 전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오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덩치도 좋고 몸도 우락부락해서 굉장히 남자다웠죠.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지만 그런 남자다운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했어도 여러 번은 했을 정도로 매일같이 싸워댔는걸요. 그 정도로 첫 번째 남편과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까지 하고 살았냐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참 민망하지만 전 남편의 남자다운 몸에 홀딱 넘어간 저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만 불꽃이 번쩍 튀고 말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겨 급하게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고민할 틈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아이가 생겼으니 후회하진 않아요.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 예쁜 딸내미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내미를 아비 없는 딸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그늘이라고는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딸아이와 남편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고 맞춤에 살다 보면 우리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백년해로하며 같이 늙어갈 줄 알았는데 저와 남편은 안타깝게도 사별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죽은 남편은 워낙 술을 많이 마셨어요.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죠. 신혼 초부터 술 문제로 매일 싸우다 보니까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딸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간 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나가서 병원 앞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아빠가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마셨다나요? 제 첫 번째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술만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술만 있으면 마냥 행복해하던 그런 한심한 인간이요. 술 때문에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전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다녀온다고 혼자 4시간 거리의 목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내려간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이 일요일 저녁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전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곁에서 3일 내내 함께 있어준 건 아니냐고들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옛말에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죠. 전 남편은 워낙 오지랖도 넓고 친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멀다 보니 장례식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몇몇 친구들이 전 남편에게 부조금을 부탁했나 봐요. 그런 부탁을 절대 거절할 리 없는 남편은 본인 돈으로 부조금까지 다 뽑아서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식장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올라오는 길에
굳이 자신이 대신 내준 부조금을 받으러 직접 친구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처음엔 돈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볼 겸 갔다는데 이게 다 핑계였죠. 술 먹을 핑계 말입니다. 그게 무슨 거지 같은 핑계야. 그냥 목포까지 갔는데 차는 가지고 갔으니 술 한 잔 못하고 온 게 아쉬워서 굳이 친구들한테 돈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찾아가서 술 퍼마시고 온 거 아니야?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아 보니까 만나는 친구마다 한 잔 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술 먹자는 말을 거절을 못해서 결국 2박 3일 동안 술을 퍼마시고 온 거야? 당신 그러다 진짜 죽어.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술로 당신이 죽어서 장례 치르게 생겼다고.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왜 제 남편인가 싶었고요. 저는 2박 3일을 술을 마시면서 처자식 생각은 안 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가 신나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때 저는 어린 딸아이와 매일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나도 우리 딸내미 너무 보고 싶어서 얼른 오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술복이 넘치지. 여기저기서 막 술이 날 부르네. 그 좋은 복을 어떻게 거절하고 오냐? 정말 죽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도 징글징글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는 언제나 관대하고 술을 마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남편이 불안했습니다. 술만 마시러 가면 항상 정신 못 차리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건 물론이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니 매일 밤 걱정으로 밤을 꼴딱 새는 날이 허다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문제점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 시모가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흔하디 흔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성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전 시모, 전 시부 두 분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대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남의 손에 길러졌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은 성인이 돼서도 서로 오랜 시간 함께 친구처럼 지내시다 결혼까지 하셨다네요.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상한 고집이 저희 시댁 내력인지 저희 전 시댁 식구들은 다들 뭐 하나에 꽂히면 아주 그냥 끝을 보는 이상한 성미가 있었어요. 그나마 전 시부는 좋은 방향으로 꽂혔죠. 바로 버섯에 꽂히셔서 일찍이 농사를 배워 버섯 농장을 차리셨습니다. 버섯이라면 아주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셨죠. 반면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남편은 술에 단단히 꽂혀 있었고 전 시모는 강아지에 심하게 꽂혀 있었어요. 전 시모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특히나 버려진 유기견 강아지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건 물론이고 유기견도 입양하셨어요. 나는 가족 버리는 것들은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저 말도 못하는 불쌍한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데려왔다가 그냥 버려, 양심 없는 개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평소에 욕도 못하시는 분이 버려진 강아지들만 보면 아주 성을 내셨죠. 네, 봉사도 하고 입양도 하고 좋은 일이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제가 보기엔 좀 정도가 지나치셨어요. 전 시부가 운영하시던 버섯 농장이 나중에는 유기견 센터를 방불케 할 만큼 버려진 강아지들로 가득 차버릴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면 주변 사람까지 힘든 법이잖아요.
제 남편이 술에 미친 것처럼 전 시모도 유기견들에게 좀 미쳐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5마리였던 강아지가 명절 때나 생신 때마다 내려갈 때 보면 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크기도 종류도 아주 다양했죠.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명절을 맞아 시댁에 내려갔는데 버섯 농장 앞에 커다란 강아지들이 한 10마리가 뛰어놀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많이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버섯 농장 옆에 원래 시부모님께서 살던 집까지도 작은 강아지들이 어느새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침실이며 주방 할 것 없이 강아지들이 뛰어다녀서 저와 딸 아이가 잘 곳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100번 양보해서 저야 그렇다 치지만 딸아이는 이제 신생아인데 도저히 불안해서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 집에 잠깐 있어도 없던 병까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이건 집이 아니라 완전 괴판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명절을 지내라고 내려오라고 했어? 아, 이 지경이면 오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유나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지 뭘 그래? 아, 난 이렇게 북적거리니까 더 명절 같고 좋기만 하구만. 시몬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른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래서 옛 어른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그 부모를 봐야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더군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어릴 때는 한 방에서 몇십 명이 함께 자고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이 정도는 지저분한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유기견들이 버려진 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니 힘들어도 어떻게든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이 집에서는 잠시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냄새도 냄새였지만 털이 너무 날려서 잠깐도 못 있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따로 주변 모텔에서라도 자고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죠. 그러자 전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도 어린데 아무래도 여기선 못 자겠다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를 유난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냐? 아이,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다 얼마나 순하고 착한데 내가 설마 우리 손녀 위험하게 하겠어? 그리고 아기들도 어릴 때부터 동물이랑 같이 지내야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이제 좀 아시겠죠?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것만이 시집살이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눈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찍찍 하는 것도 며느리 속 뒤집히게 하는 답답한 짓이에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짜증나고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야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울 때 얘기죠.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완전 개똥밭이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데 애랑 어떻게 있어요? 이런 공간에 애를 두는 것 자체가 애한텐 못할 짓 하는 거라고요. 아이, 그럼 어떡해. 이 딱하고 안쓰러운 애들을 차 쌩쌩 달리고 추운 길바닥에서 죽게. 아, 그냥 내버려 둬. 아니, 아무리 불쌍하고 안쓰러워도 그렇지. 아, 이건 말도 안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셔야죠. 위생이나 안전이나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강아지를 연세 드신 어머님 혼자 관리하는 게 말이 돼요? 아이, 왜 나 혼자야? 아, 너희 시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엄청 많이 도와줘. 내가 요즘 아주 버섯 기르랴, 개 키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르게 구시니까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암튼 이제 더는 강아지 주워오지 말아요. 이 이상 강아지 늘리시면 저희도 이제 안 내려옵니다. 당시 시모든 시부든 두 분 다 말할 것 없이 답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시부라도 좀 말리셔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시모가 강아지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많이 웃고 좋아하신다면서 그 모습이 보기 좋다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야 안쓰럽고 불쌍해서 데리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2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도대체 70 가까이 된 노인네 둘이서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돌보는 것도 무리였지만 사료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자꾸만 저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모텔에서 하루 자고 온 게 저도 조금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점심은 저희가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사실 그 털 지옥에서 밥을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식사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싶어서 저는 시부에게 버섯 농장 일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대뜸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버섯 팔아서 버는 돈으로 개들 사료 사기도 벅차. 참, 버섯 하우스 앞에 우리 큰 애기들 조금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려면 울타리 공사도 새로 해야 하는데 그게 비용이 좀 든다네. 혹시 우리 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시모 머릿속엔 아무래도 개들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시댁이 지방에서 농사 지으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는 줄 아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농사 지어서 번 돈이 족족 개들한테 들어가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생활비도 없어서 저희가 다달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로 남편과는 많이 다퉜습니다. 결혼도 딸아이가 생겨 급하게 하느라 사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희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세 대출 이자도 간신히 갚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 개들까지 먹여 살리게 생겼으니 큰일이었죠. 저는 걱정이 돼서 집에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애 키울 돈도 없는데 힘든 판국에 없는 돈까지 써가면서 개를 20마리 넘게 키우시겠다는데 지금이라도 어머니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좋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 내가 그만하시라고 해도 안 하실 분도 아니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피가 흐르는 그 집 핏줄인데요. 전 남편 식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비정상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사는데 저만 항상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걔도 문제였지만 사실 심각한 건 제 남편이었어요. 주말이면 영락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 식구만의 추억은 전혀 없었죠. 딸아이 어린이집 친구들을 보면 항상 주말에 키즈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제 딸아이와 저는 주말이면 언제나 단둘이었으니까요. 어쩔 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싶어 어린 딸아이 앞에서 하소연한 적도 있을 정도였죠. 물론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기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당신 같은 인간은 그놈의 술 때문에 인생 망할 거야. 그럴 때마다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며 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저와 딸도 있는데 왜 인생이 망하겠냐고 실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주 입만 살았다 싶었죠. 하지만 결국은 제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느 날처럼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죽었죠.
사고가 일어난 날 저는 딸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응급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모든 게 다 너무도 생생해요.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한 눈으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인지 꿈속인지 혹은 제 상상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거든요. 항상 술을 먹으러 나간 남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상상하던 일이었거든요.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는 상상 말이죠. 제 상상 속에서의 남편은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차에 치이기도 하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별의별 상상을 혼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날들도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가버렸네요. 전 남편은 제게 있어서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모진 말만 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남자였죠. 결혼 생활 내내 저와 딸아이를 방치하고 자기 멋대로 살더니만 결국 죽어버리는 것도 자기 멋대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버리고 난 뒤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나마 지금 사는 전셋집도 대출이 있어서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대출부터 갚아버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친정도 없었고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니 이자 낼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엔 웹 디자이너로 일했었어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끔 일을 받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죠. 돈이야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딸 간식비 정도 벌면 많이 번다 생각하며 일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사이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니 감은 떨어지지 않았다 자부할 수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어린이집을 쉬는 날 면접이 잡혀서 그 전날 급하게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사실 저도 강아지들 때문에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싶진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됐어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사정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지금 너희 시아버지는 버섯 납품하러 가서 내가 혼자 우리 애기들 돌보느라 쉴 수도 없어. 그런 와중에 내가 애까지 어떻게 보겠니?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사실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결혼 생활 내내 술만 먹던 어머니 아들이 결국은 술 처먹고 죽어버려서 며느리, 손녀가 거리에 나앉을 지경인데 어머님은 이 와중에도 그 개새끼들한테 애기들이란 말이 나오세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딸아이와 살 집도 없을 판인데 강아지들 얘기를 하는 시모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애미야. 아이, 개, 개새끼라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몰상식이요? 하, 누가 몰상식한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도 쭉 몰상식하게 살 생각이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손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도 저는 배알도 없이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렸죠.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황이 급하면 그랬겠어요. 취직됐을 때도 잠시 인턴 기간에만 딸아이를 봐주십사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도 거절당했습니다. 언제나 이유는 강아지들이었죠.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며칠 전에 들어온 하얀 시추가 한 마리 있는데 눈동자가 우리 아들 윤석이를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저려. 괜찮으면 이 강아지 애미 네가 데려가 키울래? 아이 우리 손녀딸도 혼잔데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좋잖아. 정말이지 이제 더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 놓친내가 결국 미쳐버렸나 싶더군요. 남편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한테 개를 데려다가 키우라니요. 어머니는 참 팔자 편하시네요. 저는 여유가 없어서 애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그럼 바빠서 그만 전화 끊을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더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게 된 건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몇 년 만에 시부에게 메시지가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달려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통화로 상황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메시지 한 통 덜렁 받은 것뿐인데 어쩌니 더 신경이 쓰였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게 된 마당에 자꾸만 살려달라는 글자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전 시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짐을 싸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 나 이거 창고 박스에서 찾았는데 좀 낡긴 했어도 캐나다 갈 때 가지고 가면 안 돼? 너무 귀여워서 버리기 아까운데. 방 정리를 하며 짐을 챙기던 딸아이가 오래된 박스 안에 들어있던 낡은 인형을 하나 찾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인형은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전 시부가 딸아이에게 사준 강아지 인형이었어요. 딸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지금은 캐나다에 가면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 노래를 부를 만큼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강아지를 무서워했어요. 시댁에 워낙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갈 때마다 강아지만 보면 경기를 해서 방에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런 딸아이를 위해 전 시부는 시장까지 나가 강아지 인형을 사왔어요. 인형을 가지고 놀며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강아지도 금방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는 해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 곁에 이젠 정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부, 시모 두 분 다 가족도 없으시고 전 남편도 외동이었으니 두 분에게 만약 힘든 일이 생겼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오롯이 저와 딸 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저학년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보모를 쓸 돈도 학원을 뺑뺑이 돌릴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간혹 전 시부모님들을 원망하기도 했죠. 죽은 남편 욕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만 하고 돌아오자 싶었습니다. 캐나다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자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딸아이를 부탁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딸아이도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는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딸아이에게는 엄연히 핏줄인데 괜히 만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캐나다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지내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내려온 동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전 시부모님이 하시던 농장만은 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럽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보다 악취는 더 심했어요. 무슨 냄새인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심해서 들어서기가 무서울 정도였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제게 메시지를 보냈던 시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분명 가장 바쁜 시기라 사무실이나 농장 안에 계실 텐데 직원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있으신가 싶어 버섯 하우스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안에 계세요? 너무 고요하고 으스스해서 들어가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버님을 부르며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아내 상황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시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원래 버섯하우스 안은 항상 청결하고 온도, 습도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쓸고 닦고 온도, 습도를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밖에서 제가 맡은 악취가 바로 이 안에서 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관리가 되지 않은 건지 모를 정도로 버섯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허연 곰팡이가 하우스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전 시부가 평생 바쳐온 버섯 농장인데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셨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 일이 생겨도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하우스를 나와 무작정 달렸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이 생활하시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마당이며 주차장이며 곳곳에 있던 그 많던 강아지들이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외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버섯하우스에서 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활짝 열린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싶었거든요. 현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날파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앞에는 낯익은 강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마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얀 시추인 것 같았어요. 전 남편 눈동자를 닮았던 그 강아지요. 언제부터 먹지 못했는지 바짝 말라서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살려줘. 아, 아버님, 아버님 안에 계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들어온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집 안쪽에서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음산한 분위기에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망설여졌지만 애써 눈을 질끔 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집을 한번 들쑤시고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집안은 난리였어요. 사람이 살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 시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글쎄, 시부의 목에 커다란 쇠사슬로 된 강아지 목줄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대형견들 목에 거는 그런 목줄 말이죠.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악스러움에 몸서리를 치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누가 이런 거예요? 어머님은요? 어디 계세요? 저는 시부가 이 지경인데 시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시모의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모르겠어. 아마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거야. 애미야, 나 이거 좀 풀어줘. 저기 저 화장실 서랍장 안에 열쇠가 있어. 시부는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던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혀 씻지도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바짝 말라서는 피부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목과 손목에 퍼런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목에 건 목줄부터 풀어드려야겠다 싶어 시아버지께서 얘기하는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다행히 서랍 안에 자물쇠의 열쇠가 있긴 있더라고요. 목을 꽁꽁 감싸고 있던 쇠사슬을 빼자마자 시부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샤워기 물부터 급하게 틀더니 입 안으로 수돗물을 급하게 드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숨 한 번 안 쉬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군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어요. 버섯 농장에 사람이 개처럼 묶여 있다고요. 아버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요? 아버님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많던 개들은 다 어디 갔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에 저라고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애써 정신줄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연신 횡설수설했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분명 전 시모의 목소리였는데 좀 이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윤서가, 아이고, 오늘도 힘이 없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잖아, 밥. 왜 자꾸 밥을 안 먹어? 애미야, 피해, 얼른. 네?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 목소리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윤석 씨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공포 영화를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밖에서는 희미하게 죽은 아들 이름을 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나 화장실 안에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화장실 쪽으로 시모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시부는 몸을 바짝 웅크리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고 했어요. 겁에 잔뜩 질린 얼굴을 하고요. 너희 시어머니, 너희 시어머니가 오고 있어. 얼른 피해. 도망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자꾸 저더러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시모가 제게 쇠로 된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시부가 제게 피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하지 않았다면 머리에 맞아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시모가 제게 휘두른 방망이에 어깨와 등을 맞았어요. 저 작은 노인네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놀라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시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얼굴을 하고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했죠. 저는 놀라 시모를 밀쳐버리고 화장실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 너구나. 네가 내 남편 시켜서 내 강아지들 다 잡아갔지. 맞네, 맞아. 나 너 기억나. 네가 내 아들 윤석이도 잡아먹었잖아.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윤석 씨를 잡아먹다니요. 이제 나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방망이 빨리 내려놔요. 너도 봤지. 저 안에 있는 늙은이 목에 걸어놓은 목줄. 내 불쌍한 애기들 제멋대로 다 보내버려서 내가 벌 준 거야. 너도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리 와. 내가 너도 목에다가 예쁘게 목줄 묶어줄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본 사이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시모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아버렸더군요. 화장실 아래 목줄까지 감아 시부를 가둬둔 게 그럼 전 시어머니라는 얘긴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나온 시부는 화가 나지도 않는지 시모를 다독이듯 타이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아주 능숙하게 말이죠. 여보, 그 무서운 거 이제 바닥에 내려놔. 당신 앞에 있는 예쁜 아가씨 기억 안 나? 우리 윤석이 색시. 당신 며느리잖아. 우리 예쁜 손녀 낳아준 며느리. 기억나지? 시부 말에 시모는 빤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손에 방망이를 든 채였어요. 저는 시모 눈만 봐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여보, 우리 여보 배고프겠다. 우리 오랜만에 며느리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자,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시부가 시모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거짓말 마. 우리 댕댕이. 귀여운 초코. 씩씩한 친구까지. 당신이 다 버렸잖아. 이제 우리 윤석이만 남았는데 윤석이까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니까 저러다 우리 윤석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윤석이까지 죽으면 당신네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쯤 되니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겠더군요. 거기다가 아까 문 앞에 쓰러져 있던 하얀 강아지를 전 남편의 이름이 윤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닮았네 어쩌네 하시지만 결국 자기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윤석 씨 죽었어요. 저 다 죽어가는 강아지 윤석 씨 아니라고요. 안 죽었어. 우리 윤석이 안 죽었다고. 저기 저렇게 멀쩡하게 숨 쉬고 있는데 죽긴 누가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다 벌 받아야 돼. 시모가 다시 방망이를 들어 휘두르려는 순간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저나 시부가 아닌 시모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시모가 시부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려던 순간 제가 뒤에서 밀쳐버렸거든요. 어머님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이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 놀란 탓인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와 시부, 시모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저야 놀란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저의 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을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두 분 다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거의 영양실조 상태더군요. 거기다가 시모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피해망상 장애로 인한 분노 조절이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노환으로 치매까지 앓고 계신 상황이라 이미 1년 전부터 병원에서 입원할 것을 권유받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시모를 도저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던 시부는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고 돌봐보려고 고집을 피우시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였죠. 아무리 어머니가 안쓰러워도 그렇죠. 아버님이 의사도 아닌데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저대로 두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아버님이라도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저는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 시모가 시부에게 목줄을 걸려고 했던 날 시부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네요. 만약 제가 그냥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캐나다로 떠나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너무 끔찍하기만 합니다. 에미야,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언제부터 저러신 거예요? 분명 제가 하나 맡기러 갔을 때만 해도 저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윤석이가 그렇게 죽고 나서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일만 했어. 너희 시어머니 속이 저렇게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 살 궁리만 했다고. 그러는 사이에 너희 시어머니는 윤석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탓만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정신줄을 놔버리더라고.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연락이 끊긴 이후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시름시름 앓으셨답니다. 자꾸만 꿈에 전 남편이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혼잣말까지 하고 다니며 전 남편 이름만 부르셨대요. 그러고는 그 좋아하던 강아지들도 돌보지 않으셨답니다. 심지어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발로 차고 밥도 안 주려고 하셨대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전 시부는 결국 강아지들을 다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분명 시모도 합의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유기견 보호센터와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난리를 치셨답니다. 강아지들은 못 데려가게 방망이를 막 휘두르셨대요. 제게 한 것처럼요. 그래도 전 시부는 강하게 밀어붙이셨답니다. 이제 시어머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버섯 농장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후라도 편하게 살려면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일 아끼시던 강아지 한 마리만 놔두고 다 보낸 거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바로 현관에서 시름시름 앓던 윤석이었어요. 시모에게는 죽은 아들과도 같은 강아지였던 거죠. 강아지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 나아질 줄 알았던 시모 상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대요. 혼잣말이나 하고 화만 내던 정도에서 집안을 깨부수고 시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욕까지 하며 괴롭히셨대요. 처음엔 개들을 보낸 게 시부라고 생각하며 개들을 다 버렸다면서 모진 소리를 해대더니만 언제부턴가는 시부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아예 다 개 취급을 하셨답니다. 예전에 유기견들을 돌보며 강아지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우리 친구 아무 때나 짖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안 되겠다.
자꾸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넌 아예 묶어둬야겠어.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 목줄 치우세요. 버섯 농장 직원이든 동네 사람이든 보는 사람마다 개 취급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니 더는 버섯 농장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시부는 시모 옆에 딱 붙어 있어야만 했답니다. 결국은 버섯 농장 직원들도 다 떠나고 더는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질 않았대요. 처음엔 시부도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죠. 시모는 오히려 점점 더 집요해지기까지 했대요. 목줄뿐만이 아니라 밥도 못 먹게 하고 개 사료를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시부가 실수를 하신 거죠. 아픈 시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부가 목에 목줄도 감고 산책하는 신용도 해주셨대요. 그렇게 해주면 시모는 시부의 머리까지 쓰다듬고 잘했다고 좋아했다네요. 시부는 잘 맞춰주다 보면 시모 상태가 좋아지실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친구, 아무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안 되겠네. 이러면 내가 밥 안 준다고 몇 번을 말해. 어? 안 되겠다. 친구 너는 화장실에서 반성을 좀 해야겠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그날부터였답니다. 그날 화장실에 시모가 시부를 묶어두고는 지금까지 그대로 두신 거였어요. 시모는 자신도 챙기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으셨으면서도 그나마 개밥은 꼬박꼬박 갖다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싶어 배고파도 참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개 사료까지 드셨다네요. 그때부터는 정말 상황이 심각해져서 시부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시모는 정말 시부를 강아지 친구로 대했고 밤마다 힘없이 쓰러진 강아지를 보고 죽은 전 남편 이름을 불렀대요. 윤서가 윤서가 하면서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시모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군요. 시부가 잘 돌보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돌봤다기보다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계속 장단을 맞춰줬으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였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모부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서는 많이 느끼하했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테니 시모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버섯 농장과 집을 어떻게든 전처럼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오래전부터 농장 주변에 사시던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버섯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맙다, 에미야.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누구한테도 도움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나는 바보같이 당연히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너 아니었으면 난 그냥 화장실에서 죽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사느라 힘들다는 핑계로 연락 한번 제대로 안 드려서 죄송해요. 캐나다 들어가서도 연락 드릴게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알았지만 제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산다고 해도 제 딸아이의 또 다른 핏줄은 다름 아닌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댁 현관에서 시름시름 앓던 하얀 시추 윤석이요. 그 강아지는 남편과 딸 아이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해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치료도 잘 받아주고 버텨줘서 캐나다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더는 지난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 탓을 하며 이 악물고 오랜 시간 버텨왔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 부질없는 일이더군요. 제 딸아이와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긴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를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